최상엽 3단 서랍. 첫 번째, 두 번째 칸은 자주 쓰는 물건을 넣어두지만 손이 제일 닿지 않는 세 번째 서랍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꺼내보고 싶은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서랍 한번 열어볼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아니요. 아니에요? 요즘에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네. 그죠? 지난주부터 급격히 추워졌는데 맞아요. 그 추위를 온 몸으로 맞아가지고 독감이 걸려버렸습니다. 독감이 확실하긴 하죠? 네. 코로나는 아니고. 코로나는 아니고요. 코감기. 아, 코감기? 네. 호황기는 좀 세게 코감기로 왔구나. 오더라고요. 네. 몸살 같은 거 좀 왔나? 예, 몸살도 오고요. 진짜 두통이 어마어마하게 심하고 그래서 진짜 약간 코로나가 아닌가 했는데 다행히도 목에 통증은 하루 만에 없어져가지고 목소리는 풍문으로는 죽다 살았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네. 사실인가요? 진짜 이거 녹음을 펑크내지 않았다면 나는 길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됐을 거야. 그 이제 아침에 녹음하는 날 그죠? 아침에 전화가 와가지고 얘가 문제가 없으면 전화를 할 리가 없는데 왜 전화를 했을까? 전화가 무서워지겠죠 이제. 받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받았는데 어쨌든 아프다고 해서 잘 그때 쉬었던 것 같고 어차피 뭐 한 주 정도 우리가 이렇게 좀 건너뛰면서 쉬는 거는 나한테도 좋고 너한테도 좋고 그냥 한 주 정도 좀 쉬고 가는 것도 괜찮지 뭐 나쁘지 않지. 몸이 좀 나아져서 다행이네. 밤까지만 해도 할 수 있겠지 이러고 잠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천근만근인 거예요. 더 이상 몸살이 왔구나 완전히. 도저히 갈 수가 없구나 이래가지고. 지금은 좀 나아졌죠? 네 지금은 네. 다행이다. 어제부터 다행히 약간 좀 살만해져가지고. 이사한 집은 좀 있어요. 어때? 그 난방 좀 잘 되나 여기? 이사한 집은 굉장히 따뜻한데요. 오래된 집이에요? 그렇게 오래된 집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뭐 신축도 아니지만은 그냥 따뜻한 편인 것 같아요. 바람이 막 들진 않고. 근데 이제 따수미 텐트를 설치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뭐야? 따수미 텐트? 난방 뭐야? 텐트. 난방비가 너무 올라가지고 난방을 막 펑펑 못 틀겠어요. 이게 뭐 하는 건데? 난방 텐트 몰라? 따수미 텐트? 침대 위에다 텐트를 치는 거야. 모기장처럼? 치면 어떻게 그러면은 되는데? 이제 그러고서 안에서 이제 전기장판을 틀면은 전기장판의 온기로 그 공기가 이렇게 비닐하우스처럼 이렇게 그런 느낌인가? 난방 텐트를 치는 거야. 나 살면서 처음 들어봤네. 따수미 텐트? 에이, 내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얘기하지 않았나? 아니에요. 이건 처음 들어보는데. 따수미 텐트 필수입니다. 그 정도야? 아니 왜냐면 난방 틀면 따뜻한데 이 난방비가 너무 오른 거예요. 그치.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냥 일주일 비용인데 보통이면은 막 한 3주 정도 썼을 때 비용이 일주일 만에 확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새 좀 감기에 걸려가지고 좀 많이 들긴 했지만. 어차피 침대 밖에 나오면 추운 거네 어차피. 그러니까 난방을 안 틀면 춥지. 난방을 틀면 좀 그게 괜찮고. 그래서 난방비를 좀 아끼고자. 나는 이제 어떤 게 겨울에 좀 그렇냐면 침대에서 밖으로 나올 때 있잖아. 아침에 침대 안은 따뜻한데 이불을 딱 거는 순간 거기는 춥잖아. 맞아. 그러니까 그게 좀 난 스트레스인데. 맞아. 그럴 때. 근데 이제 침대 안에만 따뜻한 거죠. 그지. 그러니까 내 말은 이제 그 집 전체에 적용되냐 이 말인데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전기 장판 같은 느낌이구나 그냥. 딱 그 부분만. 그러니까 그래도 약간 딱 그 전기장판으로 침대를 했어도 이불 덮어서도 코가 시린 경우가 있잖아요. 공기가 차가우면 이제 그건 없는 거죠. 이게 위에까지 이렇게 덮어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네. 도움이 이게 생기는 거예요. 뭐 좋은 신문물 잘 쓰고 계시네요. 3년 됐어요. 요즘에는 날 추운 거랑 혹시 봤는지 모르겠는데 또 월드컵 때문에 되게 시끌시끌했거든요. 안 봤어요. 안 봤구나. 하나도 안 봤어? 우리나라가 이제 16강까지 올라간 게 뭐 한 10년 만이라고 하던데 올라가가지고 국가대표분들도 되게 칭찬 많이 받았던 것 같고 최근에는 아예 안 봤지? 못 봤어요. 왜냐면 감기 걸려가지고 아주 사경을 헤매느냐고 뭘 볼 수가 없었어요. 거의 16강도 되게 이번 월드컵 자체가 우리나라가 좀 보기 좋게 한 10시 이때쯤 시작해가지고 저도 거의 다 봤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16강 올라가가지고 그 브라질 있죠? 축구 잘하는 나라. 걔네들한테 져가지고 이제 16강 탈락을 했는데 어쨌든 뭐 열심히 잘해가지고 10년 만에 올라갔다고 하니까 뭐 잘한 것 같더라. 그래서 박수 한번 쳐주고 싶었고 이게 좀 그런 게 좀 있더라. 나도 사실 축구라든지 스포츠를 막 챙겨보는 편은 아니었는데 우연히 보니까 약간 좀 민족주의 이런 거 있죠. 나도 이제 그런 게 없는 줄 알았는데 축구를 보다 보니까 자꾸 한국 쪽에 마음이 많이 가더라고. 그래서 막 골 먹을 때 좀 막 짜증도 나고 그러던데 뜬금없는 좀 자아 성찰을 하는 기간이었다. 월드컵 때문에. 나도 알고 보니 내 안에 몰랐던 민족주의 성향이 그런 게 좀 많이 있더라고. 막 골 먹거나 지거나 하면 좀 슬프고 왠지 모르게 그런 좀 자아 성찰을 좀 했습니다.
저희가 지지난주에 녹음할 때 구독자가 뭐 100명이 이제 곧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는 왔어요. 이제 100명이 넘었더라고 최근에 보니까 108명인가 정도로 제가 마지막에 봤거든요. 왜 갑자기 오르죠? 응? 왜 갑자기 8명이나 올랐죠? 그러니까 8명 넘어가지고 108명을 마지막으로 찍고 제가 봤는데 지금 또 줄었을 수도 있지만 아마 100명이 줄진 않았을 거예요. 어쨌든 100이라는 숫자가 인간에게 나름 좀 의미가 있는 숫자다 보니까 낱낱은 어때요? 108명? 오, 뭐 의미 좋은데? 그 불교적으로 의미 있는 숫자잖아. 아, 그지. 108배, 108번뇌 이런 게 있으니까 뭐 잘 듣고 계시다고 이제 댓글 달아주신 분도 계셨고 한 분씩 한번 보겠습니다. 몇 분 안 돼가지고 닉네임이 김이나리. 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김이나리 무슨 약간 일본어 같기도 하고. 아니면 성이 이제 아버님 성이 김이고 어머니 성이 이 이렇게 하면 김이 이름이고 나리. 그런 성이 있어? 김이라는 성이 있어? 김? 김이. 아 김이. 미나리. 김이 나리 씨는 줄 알았어. 김이. 어쨌든 후원금 1,000원과 함께 잘 듣고 계시다고 하루에 세상에나. 10개씩 들으셨대요. 에피소드 하나를 30분만 잡아도 10개면 5시간인데 와우. 뭐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10개씩 들으셨다고 하고 귀 건강을 좀 잘 챙기셨으면 좋겠다. 요즘에 현대인들이 청각 관련된 질병이 되게 많아지거든요. 아, 또 그럴 것 같긴 한데 어디 나갈 때 이어폰 안 챙겨 나가는 사람 없죠 요즘에. 다 뭐 에어팟이니 뭐니 챙겨 나가니까 뉴스 같은 데도 나오긴 했는데 그 이어폰을 좀 많이 쓰다 보니까 귀 쪽에 많이 질병이 생긴대요 최근에. 특히나 출퇴근 시간 같은데 그 시끄러운 지하철이나 버스 타다 보면 볼륨을 좀 막 높이게 되잖아. 그런 거 뭐 잘 안 하시면서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냥 백그라운드로 틀어놓을 수도 있지. 그러면 그렇게 귀에 무리가 안 가지 않는가요? 그냥 스피커로 그냥. 그러면 뭐 TV 틀어놓듯이 하면 그렇긴 하겠네. 아, 그랬을 수도 있구나. 난 팟캐스트 하면 무조건 이어폰을 떠올려가지고. 이렇게 그렇네. 또 의견 차이가 다릅니다. 저는 무조건 팟캐스트 같은 라디오 같은 거는 이렇게 이어폰으로 듣기보다 그냥 틀어놓고 딴짓하고 막. 약간 뭐 백색 소음 같은 느낌으로. 그냥 적적하니까 틀어놓는. 그것도 약간, 괜찮네. 그런 아니면 그냥 작업할 때 이렇게 틀어놓고. 어쨌든 최근에는 시즌 2까지 완주하셨다라고 남겨주셨는데 어쨌든 뭐 잘 들어주셔서 고맙다. 다음 닉네임 오래전 그날. 좀 감성적이죠? 오래전 그날. 잘 듣고 있다는 말과 함께 낱낱의 계절주 이야기에 거금 5,000원 쾌척. 세상에. 한마디 하세요. 5,000원 쾌척. 감사합니다. 5,000원이면은 막걸리가 2병. 우리가 그 돈을 지금 막걸리 사 먹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되게 의미 있는 것 같고. 못 사 먹나요? 지금은 이제 인출이 안 되죠. 저희가 이제 5,000원 가지고는 수익 정산 신청을 못 하거든요. 한 10만 원인가 써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뭐 한 100년 뒤엔 되겠죠. 어쨌든 어떤 느낌이 좀 들었냐면 5,000원이라는 게 솔직히 막 그렇게 큰 돈은 아니거든요. 우리 요즘 밖에 나가서 커피 사 먹어도 5,000원인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받는 돈은 크게 느껴져요. 뭔가 개인적인 충격으로는 한 50만 원어치 받았다. 그치. 몇 배야? 100배인가? 100배의 충격을 받았어. 왜냐면 이건 이런 데다 막 5,000원 해본 적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나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든 거야. 내가 누군가에게 이런 뭐 이야기를 들으면서 5,000원이라는 걸 낸 적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남에게 쓰기가 쉽지 않은 돈이잖아. 모르는 사람한테. 그래서 뭐 잘 듣고 있다는 말과 함께 주셔가지고 되게 고맙더라. 언젠가 수익 정산하게 되면 잘 쓰겠다. 다음 쫑긋 귀를 하늘에. 쫑긋이라는 말 되게 오랜만에 들어보지 않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잘 안 쓰는 표현인데 되게 신선한 느낌이 들었고 쫑긋이라는 느낌이. 퇴근길에 잘 듣고 계시다. 이분은 저희 시즌 2부터 들으시던 분이거든요. 시즌 2에도 댓글 남겨주셨던 게 기억나는데 어쨌든 뭐 아직까지도 계속 시즌 3까지 듣고 계시다고 하니까 고맙다 라는 말과 함께 방송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뭐 하는지 알아요? 손자병법. 그렇죠. 손자병법 2탄을 시작할 건데 지난 시간에 제 5편까지 했거든요. 네. 갈 길이 멉니다. 6, 7, 8, 9, 10, 11, 12, 13까지 해야 되니까 빨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시작합니다. 6장 허실편이라고 해가지고 뭐 빈틈 이런 뜻이거든요. 실, 준비되어 있는 것, 나에게 약점과 강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치인, 이불, 치어인이라고 해서 적을 끌고 가되 내가 끌려가진 않는다라고 합니다. 적을 기다리는 자는 편안하고 달려가는 자는 피곤하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적이 편하게 있으면 피곤하게 만들고 배가 부르면 배가 고프게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이게 해라. 말은 쉽죠. 적에게 주도권을 쥐고 전투를 좀 임하라는 느낌인데 행천리 이불로자 행어 무인 지지야라고 해서 내가 천리를 가더라도 힘들지 않은 것은 적이 없는 곳으로 갔기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아전위일 적분위십 나는 병력을 집중해서 하나가 되고 적은 분산시켜서 열로 나눠지니 이것이 10배의 병력을 하나로 공격하는 것이다. 즉 병력을 좀 집중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을 통해가지고 상대를 쉽게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말 하는 것 같고 항상 우리 교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쉽게 이기자라고 하잖아. 어떻게 쉽게 이기자라고 하냐면 정찰을 해야 되는데 적의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단순히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는 정찰이 아니라 한 번씩은 좀 도발 같은 것도 하면서 미끼를 던져가면서 유인도 해보고 그 사람이 뭘 하고 싶어 하는지 분석을 좀 해보라는 말과 함께 일부러 건드려가지고 적의 약점을 파내라는 거겠죠. 이런 말 해요. 군대는 물과 같이 움직인다. 형태가 없듯이 대응하고 고정되지 않고 맞춰가면서 전쟁을 준비해라 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6장 허실편. 제7편 군쟁편이라고 하는데 뭐 군대로 싸운다는 말이거든요. 어떻게 싸워야 이기고 유리하게 되느냐. 이우위직 이환위리 내가 멀리 돌아가더라도 적에게 이로운 듯 유인을 해라 뭐 이런 뜻인데 내가 고생을 좀 하더라도 이 전쟁판이 되게 난장판이잖아. 끊임없이 나를 속이고 기만을 해가지고 내 의도를 모르게 해야 된다라는 말이기도 하고 또는 유인을 그냥 한다고 되진 않겠지. 미끼를 던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미끼를 좋은 걸 써가지고 내가 조금 고생을 하더라도 상대방을 꿰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해보라는 것 같아요. 내 의도로 끌어들여가지고 악재를 호재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여기서 나오는 손부 교수님의 좀 특이한 시각 중에 하나가 이런 말도 하거든. 궁구물박. 상대를 궁지에 몰긴 몰아야 되는데 너무 몰지 마. 이런 말 하는 거야. 우리 왜 쥐도 구석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 이런 말 있죠. 적을 무조건 극한까지 몰고 가게 되면 막 다 죽이는 게 답이 아니다 보니까 상대방도 죽을 각오로 덤비면 머리 아프잖아. 그러니까 일부러 좀 허술하게 도망칠 곳도 만들어주고 아니면 항복을 받거나 하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합니다. 군대로 싸우는 방법이 뭐나 무조건 부딪히는 게 아니라 피할 때와 보내줄 때조차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기침, God bless you. 그런데 어떻게 움직여야 하냐. 풍림, 화음, 산례. 풍림, 화산 이런 거 들어봤어요? 풍림화산? 내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막 게임 같은 데도 많이 나오고 뭐 무협지 이런 데도 나오거든요. 원래는 풍림, 화음, 산례라고 해가지고 풍, 바람과 같이 빠르게, 림, 숲과 같이 고요하게, 화, 불과 같이 격하게, 어둠과 같이 조용하게, 산과 같이 묵직하게, 례, 번개같이 빠르고 기세 있게 적서적조에 이런 방식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조건 빨리빨리가 아니라 적절하게 맞춰서 해라 이 말이지. 정보 전달의 중요성도 얘기하고 장군의 명령이 떨어지냐 떨어지지 않냐에 따라 가지고 병사들의 사기가 달라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징이라든지 북 같은 것도 치고 보이지 않으면 깃발이라든지 연 같은 것도 띄워가지고 사람의 눈과 귀를 하나로 모아야지만 혼란이 없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지휘관의 역할과 상징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건데 지휘관 장군님이 눈에 보이냐 안 보이냐에 따라 가지고 병사들이 왔다 갔다 해요. 왜냐하면 병사들은 전쟁의 상황을 잘 모른다고.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알아요? 이렇게 잘 싸우고 있다가 거의 다 이겼어. 근데 갑자기 어디선가 우리 장군님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면 병사들이 막 우왕좌왕하다가 막 죽는 경우가 발생한단 말이지. 왜냐하면 병사들은 지금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 막 열심히 싸우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상황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장군님들이 막 지휘체계 같은 게 무너지면 전쟁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지휘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하고 여기까지가 바로 제7장 군쟁편입니다. 제8편 구변이라고 하는데 9가지 변수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말 해요. 군명, 유소, 불수. 임금의 명령도 듣지 않아야 할 때가 있다. 이게 대표적으로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좀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뭐 이런 말 하거든요. 도, 유소, 불유, 군, 유소, 불격, 성, 유소, 불공, 지, 유소, 부쟁, 군명, 유소, 불수.
길이라도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고 공격하지 말아야 할 군대가 있고 싸우지 말아야 할 곳이 있고 임금의 말도 듣지 않아야 되는 말이 있다라고 하는데 당시에 이게 가능할까요? 당시에는 왕의 말을 듣지 않거나 아니면 왕의 명령 없이 막 군대를 움직이거나 하면 처형당하던 시기란 말이야. 물론 소무 교수님이 하는 말이 좋은 말이긴 해. 근데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좀 현실에서 실천하기 힘든 말인 것도 맞다. 근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또 그건 뭐 손무 교수님 알 바 아니죠. 뭐 자기가 장군이 아니니까 뭐 그렇게 해라라고 좋은 말 하면 되니까 어쨌든 그럴 때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죽간본에 보면 해설이 좀 나오긴 하거든요.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어쩔 수 없이 행동해야 될 때 좀 무리해야 될 때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충분히 상관에게 잘 설명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당위성을 줘라 이런 말을 합니다. 설득도 능력 약간 그런 건가? 뭐 그렇겠죠. 어쨌든 장군님의 능력 중에 하나겠지. 당시에 낱낱이 장군이라면 그걸 몰라서 하냐라는 좀 그런 반감이 들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좋은 말인 것 같긴 해. 이 다음엔 제목처럼 9가지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데 9개 중에 5개는 지형에 대한 이야기고 나머지 4개는 좀 뭐 예외 사항 같은 거예요. 5가지 지형은 이지, 발붙이기 힘든 곳에서 오래 머무르지 말고 구지, 요충지에서는 주위 관계와 우호 관계를 맺고 절지, 높고 험한 곳에서는 머무르지 않고 위지, 협곡이나 분지는 피하고 사지, 죽을 만한 어떤 되게 위험한 곳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목숨을 걸고 죽기 살기로 싸워라 이런 말 합니다. 무시기 불래 시오유 이대야 무시기 불공 시오유소 불고하공야라고 합니다. 뭐 하실 거예요? 빨리빨리 하세요. 이거 소리 들어가나요? 미안합니다. 그거 매너 모드를 안 해가지고. 괜찮아요. 이어서 할게요. 이것 때문에 웃는 줄 몰랐어. 약간 그 무시기 골래 막 이래가지고 왜 그런 한자어를 약간 우리 그냥 발음대로 해가지고 막 하는 그 번역하는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아니 나나 자꾸 앞에서 눈치를 살균살균 보면서 막 삽작대고 있어가지고 뭘 하나 싶었는데 되게 매너 있는 행동을 했네. 네.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매너 있는데 매너 없고. 무시기불래 시오유 이대야 무시기불공 시오유소 불가공야 적이 오지 않으리라고 확신하지 말고 열심히 대비해라 이런 말이에요. 손자는 이런 말 하더라고. 내가 감히 공격받지 못할 만큼 대비를 해라 이런 표현을 쓰던데 뭐 좋은 말이죠. 지혜로운 자는 이득과 손해를 모두 계산할 줄 알고 그러니까 여기서 또 나오는 손자의 또 재미있는 시각이 장군님이 가지는 5가지 위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싸이월드에서 너를 사랑하는 10가지 이유 이런 것처럼 우리가 보통 뛰어난 장수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 뭐 신중하고 청렴결백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 그렇죠. 근데 손자 교수님께서 이런 재밌는 시각을 얘기해요. 5가지 하지 말아야 될 덕목들을 말하면서 미덕도 지나치면 해가 된다. 그 첫 번째 필사. 너무나 죽을 각오로만 싸우게 되면 상황이나 역할을 냉철하게 보지 못하니까 지옥에 뛰어드는 꼴이 되고 필생. 너무 신중해서 목숨을 부지하려고 하면 승부를 잘 내지 못해가지고 빠르게 끝낼 수 없다 이런 말이거든요. 분속. 투쟁심이 너무나 강하면 냉정함을 잃게 되고 염결. 너무 청렴결백하게 되면 자신의 행동이나 판단 같은데 스스로 수치심을 느낀대. 그렇지. 그래서 수치사. 혼자서 말아먹을 수 있다 이런 말도 하고 애민. 백성과 군대를 너무 사랑하게 되면 우리 왜 아끼다 똥된다 이런 말 하죠. 적절하게 병력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전쟁을 망칠 수 있다. 그러니까 우수한 장군은 균형 잡힌 장수이다 라고 합니다. 다 적당히 하라 이거잖아. 그렇죠. 무엇이든 지나치면 안 된다. 뭐 그런 말인 것 같아. 제8편 구변편. 제9편 행군편인데 말 그대로 뭐 군대가 움직인다 이런 뜻이죠. 전쟁에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실제로 손자병법에서도 내용이 가장 방대한 장이기도 하거든요. 병비 익다. 병사가 많다고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야. 또 병사와 너무 친하게 지내다가 벌을 주지 않으면 우리 왜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봤어요. 인자한 장군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규율 같은 것들을 군법 같은 것을 강조하는 위대한 장군의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 임진왜란 같은 데 보면 실제로 이순신 장군 이야기 같은 거에 보면 당시에 조선군이 되게 열세였잖아. 그러다 보니까 싸우기 전에 꼭 탈영하는 사람이 생겨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죠? 목을 쳐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효시라고 하지 목을 걸어 놓는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기도 하거든요. 마음이 아플 수도 있잖아. 얼마나 무서우면 도망갔겠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라는 것이 나 하나, 너 하나 때문에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엄벌하고 군율을 세우는 그런 것들을 좀 강조하게 됩니다. 재밌는 것 중에 이런 것도 나와요. 적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요즘으로 치면 약간 무슨 셜록 홈즈처럼 추리하는 내용이 나온단 말이야. 상대방의 얼굴이나 모습을 보고 어떤 것인지 추리해라 이런 내용도 나오는데 적국에서 사신 같은 것들을 한 번씩 파견해 오죠. 그럴 때 사신이 비굴하게 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반대로 전투를 준비하는 쪽이고 위협적으로 우리를 위압감을 주는 사람이라고 하면 도망칠 준비를 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내 군대뿐만 아니라 항상 적국을 관찰해라 이런 말을 하는 거지. 병사의 숫자만으로도 이길 수 없고 병사의 마음을 얻어야 하고 평소에 군령을 지키게 하면 비상시에도 병사들이 따른다. 즉 조직된 체계 안에서 기본을 지키면서 병사들을 대하면 군법이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9편 행군편. 다음은 제10편 지형편인데 어떤 지형에서 싸워야 이기냐 이런 말이거든요. 전도 필승, 주알무전 필전가. 싸움의 법칙상 반드시 이기는 싸움이면 왕이 하지 말라고 해도 싸워야 한다. 이것도 위에 나왔던 것처럼 좀 당시에 적용하기 힘든 내용이긴 한데 어쨌든 이기기만 하면 어떻게든 비벼볼 수 있으니까 네가 정확히 보고 장군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면 조금 무리해서라도 하는 것 인정해 주는 거예요. 지형편에서는 6가지 지형을 이야기해 주는데 통지, 적군과 아군이 모두 통행하기 쉬운 장소는 먼저 확보하고 두 번째 궤지, 들어가긴 쉬운데 나오긴 힘든 곳은 들어가지 말고 지지, 갈림길과 샛길은 숨어서 기다리고 애지, 좁은 낭떠러지 길목에서는 먼저 점령해라. 왜 영화 300 같은 데 보면 좁은 길목을 지키고 있으면 되게 이기기 쉽죠. 그런 것처럼 좁은 곳을 잘 지켜라 이런 말 하는 거고 5번째로 험지, 경사가 가파른 곳은 먼저 올라가서 대기하고 6번째 원지, 넓고 평탄한 곳에서는 싸우지 마라라고 합니다. 고전도 필승, 주알무전 필전가야. 싸움의 법칙으로 볼 때 반드시 이길 수 있다면 싸우고 이기지 못한다라면 싸우지 마라. 오직 백성과 군주에게 이로운 선택만을 해라 라고 하면서 여기까지가 제10편 지형편입니다. 다음은 제11편 구지편인데 이것도 9가지 지형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어떤 9가지가 있냐? 산지, 자국의 우리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땅에서 싸울 때는 병사의 사기를 하나로 모으는 것이 중요하고 경지, 적국의 인접한 지형에서 싸우면 오히려 전의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깊숙이 들어가서 싸우래. 어쩔 수 없이 좀 죽기 살기로 싸우기 위한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쟁지, 서로 갖고 싶어하는 요충지는 뺏을 수 있으면 좋은데 빼앗겼다라고 하면 방치해라. 왜 그럴까? 요충지인 만큼 상대방도 뺏기지 않으려고 할 테니까 뺏으려고 하면 피해가 커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리하지 마라 이런 말 하는 겁니다. 그 옛날에 고지전 그거 할 때 막 그렇죠. 막 한 뼘 전진하려고 막 수천 명이 죽고 막 그러잖아. 다음은 교지. 서로 자유로운 곳에서는 병력이 흩어지지 않게 조심하고 구지. 여러 세력이 인접한 외교적 요충지에서는 외교에 힘써라. 싸바싸바 잘하는 것도 전쟁의 비법이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중지. 적국의 깊숙한 곳에서는 싸우는 것 자체도 힘들지만 심리적으로 무너질 수 있으니까 병사들의 마음을 잘 챙겨라. 이지. 산림이나 늪지 같은 이동하기 힘든 곳에서는 바로 벗어나거나 애초에 들어가지 마라. 위지. 둘러싸인 곳에서는 빠르게 탈출하고 사지. 말 그대로 죽는 곳인 매우 불리한 곳에서는 어쩔 수 없으니까 죽기 살기로 싸워라 이런 말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지형을 왜 말하냐면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미리미리 파악하고 대처하라 뭐 케바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위에서 나왔던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하게 볼만한 거는 경지거든요. 경지. 기억 안 나겠지만 경지는 상대방의 나라에서 가까운 곳에서 싸울 때 이럴 때는 오히려 한 번씩 적에게 가까이 침투하라 이런 말 하는 거거든. 무리하게 들어가는 것 또한 작전이라는 말을 하는 거고 적국에 가까이 있을 때 내가 더 깊숙하게 들어가면 상대의 허를 찌르는 효과도 있겠죠. 어쩔 수 없이 또 살아남기 위해 가지고 병사들끼리 단결하는 모습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변수를 한번 잘 활용해 봐라.
그래서 손자가 이런 말 해요. 항산의 뱀과 오월동주 이런 말 하거든요. 5월 동주? 들어봤어요? 들어온 것 같아요. 사자성어인데 항산의 뱀 먼저 볼게. 소련자항 산지사야라고 해가지고 중국 전설 속에 등장하는 항산에 사는 소련이라고 하는 뱀이 있대. 뱀 이름이 소련이에요. 네임드죠. 여기서 이 소련이라는 뱀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에게 위험이 닥치면 머리랑 꼬리랑 각자 저절로 움직이면서 위험을 다 대처해버린대. 자발적으로 적절하게 자신의 임무를 맡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군대에 비유하는 것 같고, 잘 조직된 군대는 이 소련이라고 하는 뱀처럼 빠르고 민첩하게 협력한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오월동주는 또 아까 혹 했는데 5월, 오나라랑 월나라가 동주, 한 배 탔다 이런 뜻이거든요. 오나라, 월나라가 서로 사이가 안 좋았나 봐. 근데 이제 같은 배에 탔는데 풍랑을 만났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기 직전인데 서로 싸워? 안 싸우고 협력하겠죠. 네. 그런 것처럼 위험한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기 마련이니까 장군이라고 하면 적도 속이고 아군도 속일 수 있어야 되거든. 위와 같이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가지고 일부러 협력하게끔 위기를 만드는 것도 나름 전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오는 손자병법의 특이한 시각 중에 하나.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었는데 손무 교수님은 미신이나 기도 이런 거 싫어한다고 했죠. 위기의 순간 장군이 해야 되는 것은 미신이나 유언비어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런 행사 같은 것들을 금지하고 침착하게 지혜를 가지고 움직여야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11편 구지편입니다. 12편 화공 들어봤어요? 화공? 화공이요? 그림 그리는 화공 아니죠? 아니요. 말 그대로 불로 싸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불 질러가지고 불화살 쏘고 이런 거 있잖아. 역사 속에 화공하면 좀 떠오르는 사건 뭐 있을까요? 혹시? 불화살로 이렇게 한 거. 그러니까 불로 공격하는 거. 낱낱이 이렇게 성벽에서 이렇게 불 이렇게 탁 불 탁 뭐야? 그게 있잖아요. 이렇게 불 나게 이렇게 막 사다리 타고 올라온 애들한테 불로 이렇게 기름 뿌려가지고 병사들한테 불 지르고 하는 거. 예. 나는 왜 첫째 시간에 난나씨 삼국지 이런 얘기 해가지고 삼국지에 보면 그 쪼조랑 유비랑 싸우는 이야기 중에 적벽대전이라는 거 나오거든요. 혹시 봤어요 혹시? 영화요. 그게 이제 삼국지에 등장하는 3대 전투 중에 하나인데 그 적벽대전이 어떤 거냐면 왜 삼국지가 말 그대로 스타크래프트처럼 위초고 이 세 나라가 싸우는 거 아니야. 위나라, 청나라, 오나라. 그 중에서 위나라에서 쪼조가 세력이 제일 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세력이 적은 청나라랑 오나라가 어쩔 수 없이 연합을 할 수밖에 없다고 협력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유명한 제갈공명이 오나라에 혼자 가가지고 동맹을 맺으려고 해. 약간 가서 막 술도 따라주고 시도 읊어주고 노래도 부르면서 뭐 디너쇼 해주는 거죠 한번. 워낙 이제 유명했던 당시에 그 삼국지 시대의 셀럽이다 보니까 가서 이제 비비를 맞춰주면서 동맹을 하자라고 해가지고 동맹을 맺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쪼조의 군대가 너무 강성하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제갈공명이 화공을 하기로 합니다. 당시에 전쟁을 하는 장소가 강 위에서 배를 타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강이 아니라 그 왜 진짜 바다같이 큰 강 있잖아. 그런 데서 막 서로 배를 타고 싸우는데 이때 제갈공명이 배에 화약이랑 불 같은 것들을 싣고 와가지고 조조의 배에 꽝 폭탄 테러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다 위에서 도망칠 수도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강 위에서 다 타 죽었다 해가지고 화공으로 크게 이겼다 이런 얘기가 바로 적벽대전입니다. 물론 이제 좀 아이러니하게도 이때 제갈공명이 뭐 하고 있었냐면 손자병법에 나오는 절대 하지 마라고 했던 하늘에 기도를 올리고 있었어요. 막 그 무슨 바람이 불게 한다라고 하면서 혼자서 막 미신에 미쳐 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삼국지에도 나왔듯이 불을 이용하면 큰 적도 이길 수 있다 보니까 우리 손무 교수님 또 강조합니다. 5가지 화공. 첫 번째 화인. 사람에게 불을 지르고 화적. 쌓여있는 보급품에 불을 지르고 화치. 운송되는 물자에 불을 지르고 화고. 창고에 불을 지르고 화수. 길에 불을 지르는 방법이 있으며 손자가 이 특수한 공격법 하나를 위해 가지고 장을 한 개 따로 뺄 정도로 되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에 나왔던 것처럼 큰 전투를 쉽게 이길 수 있다라고 했잖아. 그러다 보면 손자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쓸데없는 싸움을 피하고 빠르게 끝낼 수 있는 방법이다 보니까 강조하는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해야 할 것은 노가복희 온가복열. 분노는 즐거움이 될 수도 성냄은 기쁨이 될 수도 있지만 망국불가 이복전 사자불가 이복생. 망한 나라는 다시 보존할 수 없고 죽은 사람은 살아날 수 없으니 신중에 신중을 또 기해라 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 12편 화공편입니다. 끝나갑니다. 마지막 제 13편 용간편이거든요. 용, 이용한다 할 때 용자고 간은 우리 왜 간첩할 때 간자예요. 간첩을 이용하다 이런 말이겠지. 무소불용간 삼군지 소시동야. 간첩이 사용되지 않는 곳이 없으며 모든 군대는 이 정보를 믿고 움직인다. 손자가 볼 때 전쟁의 승리와 패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이 간첩이거든요. 계속 나오지만 적을 속이고 나도 속이고 기만을 하라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오잖아. 기만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간첩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말까지 하냐면 불가취어 귀신, 불가상어사, 불가허머도 필취어인. 불가취 어귀신이라 하면 첩자를 왜 이용하냐. 귀신에게서조차도 얻을 수 없는 경험을 통해서도 얻을 수 없는 귀중한 내용을 반드시 필취어인 사람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미신을 싫어하고 확실한 정보를 강조하는 손자의 모습이 나오고 군대, 군사, 물자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넘어서 인간의 심리 같은 것을 활용하는 첩자를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지. 뛰어난 인물은 사전의 적을 정보에 파악하고 미신에 의지하지 않고 첩자를 활용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는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첩자의 종류에 대해서도 되게 친절하게 알려주는데 5가지가 있대요. 향간, 적국의 주민을 잡아서 활용하는 게 있고, 내간, 적국의 관료 공무원을 이용하는 게 있고, 반간, 적국의 첩자를 잡아서 나의 첩자로 바꾸는 것, 뭐 이중 스파이 같은 거죠. 이런 것도 있고, 사간, 적국에게 우리와 관련된 가짜 정보를 유출하는 사람도 있고, 생간, 적국에 들어갔다가 정보를 가지고 살아서 돌아온 사람도 있다라고 정리합니다.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5가지 중에 손무 교수님은 보내는 거. 반간을 강조하는데 그래. 이중 스파이. 어떻게? 고문할 거 아니야. 우리 편 될 때까지. 그래서 이런 말 합니다. 낱낱이 했던 걱정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이런 말 하거든요. 반드시 나를 염탐하러 온 적의 간첩을 찾아서 매수하래. 뚜드려 패지 말고 돈으로? 돈도 주고 뭐 재물 같은 것도 주고 하면서 우리에게 머물게 해라 이런 말 하거든요. 첩자라고 하면 나나씨 말하는 것처럼 막 두드려 패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손무 교수님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후하게 대해가지고 마음을 산 다음에 이중 스파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세계대전 같은 데도 되게 강조되잖아. 역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중 스파이 안 나오는 전쟁 영화 못 봤어. 그지. 괘씸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까지 보냐면 전쟁의 거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포인트라고도 보는 거예요. 즉 불필요한 싸움을 피하고 상황을 잘 파악해서 빠른 판단으로 상황의 우위를 지속하는 것이 이 첩자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손자가 추구하는 쉽고 빠르게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 장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마지막 제 13장 용간편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우리는 이제 선자병법을 다 읽어봤어요.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지난주에 예고하긴 했었는데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쟁 같은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같은 상황을 두고 네. 나는 손무 교수님의 빙의해서 한번 얘기해보고 낱낱은 그냥 평소에 낱낱이라면 어떻게 할지 이런 걸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전쟁 생각하기도 싫은데 해봐요. 전쟁은 아니고 이제 현실 생활에서 오케이. 봅시다. 물론 내가 갖고 온 상황이 억지로 만든 거니까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뭐 재미로 한번 보자고. 직장 생활에서도 보통 이런 위기가 많이 발생할 수 있죠. 첫 번째 직장에서 한번 볼게요. 상황을 한번 지원해보면 낱낱이 출근을 해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얼마 전에 직장 동료였던 모모 씨가 회사를 때려쳤어요. 나가면서 어쩔 수 없이 낱낱이 이 모모 씨의 업무를 지금 대타로 뛰고 있거든요. 아, 예. 근데 당연히 원래 내 일이 아니다 보니까 전부 다 완벽하게 처리할 수가 없겠지. 그죠. 이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인수인계 내가 강제로 떠맡은 이 일 때문에 회사에 뭔가 피해가 발생한 거야. 팀장이 낱낱을 불러요. 야, 이거 지금 네가 받아서 하고 있는 업무를 알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 네가 어떻게 책임질 거야? 라고 한다면 낱낱은 어떻게 행동할 것 같나요? 그 트라우마 생길 것 같아요. 현실에서 꽤 있을 수 있는 약간 위기 상황 중에 하나가 맨날 있는 같거든. 일 아닌가요? 어떻게 대처하나요? 낱낱은? 죽여주십시오. 일단 사과해 일단? 책임질 거야 일단? 그냥 배째라 이걸 이렇게 해야죠.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뭐 팀장님 알아서 하세요 뭐 이런 느낌인가? 아유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어쩌겠어요. 뭐 일단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 그냥 같이 한번 잘 해결해 봅시다. 어쩔 수 없지. 그걸 완벽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차피 어쨌든 2인분을 지금 1인분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팀장님이랑 나랑 서로 다 알만하니까 같이 한번 잘해보자 이런 느낌이군요. 그죠. 자, 손자병법을 한번 활용해 봅시다. 손무 교수님은 항상 이런 말 하시거든요. 현실이 아름답지 않다. 현실은 전쟁이다. 당장 내가 피보게 생겼는데 내가 이걸 책임질 수가 없죠. 이성적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제3편, 모공편에 보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고 기만을 통해 가지고 백전불태, 내가 위태로워지지 않는 게 가장 먼저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프렌드 쉴드를 합니다. 이거 내가 한 게 아니고 걔가 나가기 전에 일을 개판같이 해놓고 가가지고 미친. 그렇게 했으니까 나는 모르겠다. 내가 어떡하냐. 내가 모르는 일인데 딱 한 번 써먹을 수 있는 폭탄 던지기를 하는 거예요. 손자병법에 의거한 모범 답안입니다. 모모 씨는 어차피 안 볼 사람이고 일단 내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위태해지지 않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기만을 통해 가지고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첫 번째 상황을 마무리해 봅니다. 네. 다음 상황. 가족 관계에서도 이런 위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상황을 한번 볼게요. 낱낱이 사촌 동생이 있는데 사촌 동생이 결혼을 한대. 그래서 마지막에 가족끼리 다 모임을 하던 식사 자리에 갔다. 근데 그런 데 가면 꼭 이런 사람이 한 명씩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뭐 고모부 고모 다 있는데 나를 불러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낱낱 넌 언제 결혼하냐? 이 동생은 벌써 결혼하는데 넌 나이가 몇 살이야? 차는 있냐? 집은 있고? 이런 짜증나는 질문을 계속 하는 거야. 어떻게 되지 않아요? 그럴 때 그런 김숙은 그렇게 하잖아요. 커믹순. 커믹스? 이게 뭐야? 곧 합니다. 곧. 네네. 약간 이거 귀등으로 듣는 거구나. 곧입니다. 곧. 약간.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나름 어떻게 뭐 싸울 수도 없고 그죠? 손자병법을 한번 이용해 봅시다. 손자병법 제1장 시계편에 보면 상대방을 예측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가족 모임이라고 하면 재수 없는 사람이 참석한다는 정보를 미리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참석을 한다면 이런 류의 질문을 한다는 것을 내가 예측할 수 있단 말이지. 항상 그러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예상했던 상황이다 보니까 침착하게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화내면 지는 거거든요. 또 손자병법 제11장에 보면 구지편에서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경지라고 해서 상대방에게 가까운 곳에서 싸우게 될 때는 오히려 깊숙이 들어가라고 했죠. 오히려 그 사람한테 가까이 가서 웃는 얼굴로 포커페이스 유지하면서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뭐 반찬도 퍼주고 이런 말 하면 좋겠죠. 나 지금 차도 없고 집도 없는데 어떻게 알았냐. 용돈이라도 좀 줘라. 말만 하지 말고 뭐 좀 내놓고 얘기해라. 이렇게 좀 너스레를 떠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2장 작전편에 보면 속전속결이라고 했거든요. 빨리 치고 빠져나오는 게 중요하다고. 저런 상황에서 내가 그 사람이랑 싸울 수도 없잖아. 할머니, 아빠 다 있는데 뭐 욕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제3편 모공편에 보면 불리하거나 위험할 때는 도망치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런 사람이랑 괜히 오래 있지 말고 한번 쓱 들어가서 너스레 한번 떨고 빠르게 빠져나오는 게 뭐 도망친다고 비겁해 보일 수도 있지만 현실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 선택을 하는 것도 뭐 좋은 전략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상황 한번 봅시다. 모르는 사이에서 남과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가 있거든요. 가정을 해볼게요. 때는 사람이 가장 피곤해지는 아침 8시 30분. 낱낱이 9시까지 출근을 해야 돼. 그래서 열심히 지하철을 타려고 지하철역에 딱 도착을 했는데 한 10분 뒤에 온대요. 10분 동안 줄을 열심히 서고 있었어. 이거 놓치면 지각이에요. 당연히 10분 뒤에 열차가 오겠죠. 이거 놓치면 지각이니까 열심히 올려 타려고 하는데
갑자기 줄을 안 서고 어떤 사람이 새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낱낱이 그 사람 때문에 지하철을 못 탔어. 문이 닫히고 있어. 지각을 할 것 같아. 이럴 때 어떡하나요? 개빡칩니다. 빡치지 말고 어떻게 하냐고. 그냥 화가 나 그냥? 또 화나지만 지각은 확정이야? 어쩔 수 없어. 이미 지각이야. 이거 놓치면 지각이야. 진짜 너무 빡친다. 뭐 멱살 잡고 끌어내려? 못하지 어쩌고 그 문이 닫히고 있는데. 어쨌든 그냥 보내줄 수밖에 없구나. 근데 이제 그 사람 창피하라고 새치. 야 새치기하지 마. 창피를 줄 순 있지. 마지막으로 한번 위협 정도 주겠다. 그것도 인생 그렇게 살지 마. 이렇게. 그지. 할 말은 해야지, 그지. 자, 손자병법을 한번 이용해 봅시다. 근데 특히나 서울이 좀 유독 심한 게 출퇴근 시간에 뭐 9호선 이런 거 보면 진짜 지옥철이라고 하잖아. 사람이 밀고 댕기고 하다가 문이 안 닫힐 정도로 되게 빡빡하고 한데 그럴 때 차까지 놓치면 진짜 화나거든요. 근데 손무 교수님의 말씀을 좀 보면 항상 지금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을 강조하거든요. 어떤 걸 파악해야 되냐면 나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우선순위를 봐야 돼요. 어찌됐든 화나고 짜증나는 건 맞는데 나에게 지금 위기의 1순위는 지각을 한다는 사실이고 그것 때문에 팀장한테 욕을 먹겠죠. 그러면 제10장 지형편에 보면 내가 먼저 행동해서 위기를 줄이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또 제8장 구변편에 보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될 때는 왕의 말이라도 듣지 않아도 될 때가 있다고 했잖아. 그럴 때는 왕을 잘 설득하라고 했죠. 당위성을 줘서 왕의 일단 팀장에게 연락해야 돼. 뭐 팀장이 왕이지. 왕한테 연락해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최선이고 어쩔 수 없이 이런 선택을 해야겠다라고 당위성을 줘야 돼요. 솔직하게 말합니다. 제가 출근 중에 웬 또라이 한 명 만나가지고 지각을 하게 생겼다. 그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뭐 팀장님이랑 싸울 수도 없고 죄송한데 오늘 좀 늦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괜히 혼날까봐 아무 말 하지 않고 꾹 입 닫고 있거나 아니면 화난다고 그 사람이랑 막 치고받고 싸울 수도 없는 거니까 내가 먼저 행동을 해서 위기를 좀 줄여보자. 이런 방법을 손자병법에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나와 있습니다. 좀 어이가 없죠? 자, 어쨌든 마무리해야 되니까 정리를 좀 해봅시다. 네. 손자병법 어떻게 들었어요? 손자병법 진짜 약간 마지막 예시처럼 현실에서 써먹을 수 있게 약간 해석을 한 해석본이 있다면 읽고 싶네요. 제가 이렇게 대충대충한 말도 안 되는 상황의 해석본은 없을 테고 아마 뭐 그냥 어차피 원문이 짧으니까 뭐 심심할 때 한번 읽어보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나 또 느꼈을지는 모르겠지만 단순히 전쟁에서뿐만 아니라 인생에서도 좀 적용해 볼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죠. 전쟁은 누가 하죠? 강대국들이 하죠. 강대국들이 하고 또 사람이 하죠. 네네. 그러니까 사람을 이용하고 분석해가지고 이기기 위한 책이다 보니까 단순한 전략 같은 것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이해라든지 통찰 같은 게 좀 들어있단 말이지.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좀 첫 단추부터 잘 끼워서 마무리를 해보자라고 작은 좀 팁을 주는 책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교양서적으로 읽히겠죠. 전쟁과 상관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도 들어볼 수밖에 없는 책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 인간의 일이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걸 뭐 안 하면 좋지, 그지? 근데 전쟁이 없을 수 있나요, 현실에서? 지금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위에서도 지금 막 두 나라 막 싸우고 있고 한데 왜 투쟁의 역사 이런 말 쓰잖아. 맞아. 지금 당장 우리 위에서도 싸우고 있는 걸 보면 그렇기 때문에 손자라는 사람이 춘추전국 시대 사람이라고 했죠. 지금보다도 전쟁이 더 많이 일어날 때란 말이야. 그때 손자가 왜 이런 책을 썼냐라고 보면 야 전쟁 재밌겠다 나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쓴 게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사람을 위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적은 피해로 빠르게 끝내가지고 혼란한 세상을 빨리빨리 잘 회복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책을 썼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또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좀 빨리 진정되기를 좀 기도해보면서 오늘 손무 교수님의 이기는 방법, 손자병법을 2탄으로 마무리하고 듣느라 고생했어요. 날이 추워지고 있으니까 나나 또 남은 겨울 동안 또 건강 조심하시고 감기 걸리지 말고 우리 들으시는 분들도 108명의 의미 있는 구독자분들도 추우시니까 몸 관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마치고 다음 낱낱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낼게요.